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양도세를 아끼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았습니다. 일단은 뭐 10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많이 죽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. 오늘은 그에 관한 디테일을 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 공제에 관해서만 좀 디테일하게 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. 아무래도 가장 양도세 줄이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. 과세 표준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필요 경비라는 게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느냐, 이게 굉장히 헷갈린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제가 뭐 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, 일단은 이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,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공제가 되는 공제 항목부터 알아보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.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양도 차익에서 이 4가지를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,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첫 번째, 두 번째인데, 일단 수리비입니다. 이 수리비 중에서도 이 수리비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. 자본적 지출과 그리고 수익적 지출 2가지로 나뉩니다. 그 중에 자본적 지출만 공제가 되고요. 두 번째, 필요경비입니다. 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. 여기서도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. 뭐 1주택은 비과세인 경우가 많고, 고가주택의 경우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들어가는데, 이것도 913 오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죠.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기본 공제입니다. 이거는 인당 기본적으로 자산에 공제되는 비용입니다. 이것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수리비의 공제 범위입니다.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수리를 하게 되죠. 이 비용을 이 세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,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자, 자본적 지출은요,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지출.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반대로 이 수익적 지출은 단순한 관리와 유지를 위한 지출입니다. 엄연히 이 자산 가치를 올리는 지출과 이 관리와 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계선이 있죠. 하지만 중간에 좀 애매모호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바로 다음 장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. 자, 이러할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더라 하더라도 이 양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, 이 사업소득, 우리가 사업소득세 내지 않습니까? 거기서는 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야에는 공제를 받는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? 이 수리비 공제 범위에 인정되는 것, 발코니 확장, 그리고 샤시 공사, 그리고 바닥 공사, 그리고 난방시설 및 보일러,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했죠. 교체입니다. 그냥 수리가 있는 거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. 그리고 집에 요즘에 홈모터 설치 많이 하죠. 홈모터 설치. 그리고 방범창. 그리고 뭐 작은 방이나 큰 방이나 방 확장, 발코니 확장, 확장 공사. 그리고 에어컨도 뭐 냉방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일반 이 벽걸이 말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서 벽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에어컨은 또 공제를 해줍니다.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 옥상의 방수공사, 이런 것도 참 애매하죠. 그리고 하수도관 교체,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. 하수도관 교체, 그리고 뭐 정화조 설비 교체,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, 그리고 보일러 수리, 교체가 아닌 수리, 그리고 이 간단한 이 도배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. 도배,
그리고 뭐 타일,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는 욕조, 변기, 바닥재 공사, 그리고 커튼, 버티컬, 이건 당연히 안 되니까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, 장판, 그리고 이 주방에 들어가는 싱크대하고 주방기구, 그리고 페인트 도색, 그리고 아까는 뭐 보일러나 이건 교체가 됐는데 샤시도 됐는데 문은 또 안 됩니다. 문 교체는 또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리고 조명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, 뭐 이렇게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항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. 무엇이든 간에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또 제일 중요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수리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항목이어야 된다. 아까 항목 보셨죠? 그리고 두 번째, 적격 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빙을 갖춰야 된다. 원래 예전에는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됐다고 해요. 하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춰도 인정을 받습니다. 일단 적격 증빙이 뭐냐면 이 세금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 전표, 현금 영수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금융거래 증빙은 이 돈이 왔다 갔다 한 정도, 그리고 영수증, 견적서 뭐 이런 것들인데, 업체 사업자 등록 번호와 상호, 그리고 대표자의 인적사항, 견적서, 간이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정이 된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수리비를 지나 이제 두 번째 항목, 바로 필요경비입니다.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뭐 수리비든 뭐든 간에 다 통틀어서 필요경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 이렇게 항목이 나뉩니다. 이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자, 여기는 인정되는 것, 안 되는 것, 이런 것들이 좀 구분하기 쉽습니다. 일단 인정이 되는 것은 취득세, 법무사 비용,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, 그리고 취득할 때 중개 보수, 그리고 뭐 취득 시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까지, 그리고 우리 경매를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경락대금에서 포함이 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전세 보증금, 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요것도 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, 그리고 우리가 거래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뭐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. 이런 경우에도 입증만 된다면 이 공제가 됩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는 뭘까요? 바로 첫 번째, 대출금 이자. 이건 인정 전혀 안 됩니다. 뭐 이런 거 가끔씩 얘기하시는 분 있더라고요. 이것도 경비 아니냐? 안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, 경매 받았을 때 뭐 세입자 내보내야 되는 것들 있죠. 뭐 세입자 명도화해야 될 경우, 뭐 유치권 이런 경우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. 뭐 세입자 명도비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별도의 서류들, 어려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필요경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, 첫 번째, 이 중개보수도 우리가 뭐 작게 협의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내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의 경우는 또 나는 많이 냈는데 이게 경비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는 이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지불한 이 증거 자료만 있다면 이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, 이 판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이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, 공제를 해준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컨설팅 비용. 우리가 경매를 받거나 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컨설팅 비용이 발생이 되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많은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, 이것도 뭐 판례가 있습니다.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. 근데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겠죠.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. 증명만 가능하면.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, 요것도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.
일단은 이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, 그리고 이게 대항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 보증금은 이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도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은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떤 경우냐?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,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보증금에 한해서 이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. 자, 세 번째 공제 항목,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, 일명 보유 장특 공제입니다. 이 오랜 시간 진행이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주인이 손해보는 것을 좀 보상해주고자 만든 이 제도입니다. 매입하고 3년부터 적용이 돼서 10년까지,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15년까지 보유하면 이 최저 10%에서 30%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9.13 대책 오면서 이 1주택자들이 원래는 고가더라도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이 80%의 장특 공제를 받았는데, 이 요건이 강화됐죠. 2020년 1월 1일부터 그 9억을 초과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서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10년 보유에서 80%인데 이제 15년 보유에서 30% 공제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. 그래서 2년을 살던지 아니면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팔던지 선택해라, 뭐 이렇게 됐죠. 아무튼 오늘은 1주택 비과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가주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이제는 2019년부터는 15년까지 보유하고 30%, 그리고 올해까지는 10년 보유 30%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. 요건 좀 쉬운데, 우리나라에선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당 이 자산 그룹별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 일반 주식이나 이 파생상품, 부동산 등의 이 자산 매도 시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.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양도차익에서 첫 번째 말했던 수리비 공제 받으시고, 그다음 두 번째 필요경비 공제 받으시고, 그리고 세 번째 장특공제 또 받으시고, 마지막 이 기본공제 250까지 받으면 이게 정말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양도세 절세 기술의 핵심인 공제 항목에 대해서 4가지 알아봤습니다. 물론 이 세무사를 통해서 이 가이드를 받으면 이 쉬운 절세가 가능하지만, 그래도 이런 항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세무사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먼저 갖다 줘야 더 큰 절세가 가능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까 항목 보셨지만 세무사가 챙겨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가족처럼 챙겨주는 세무사를 만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